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뉴스와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관련 소식,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고, 우리 정부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TV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다양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뉴스에서는 유대교 안식일인 현지 시간 7일 새벽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의 모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이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이라며 포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적은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을 선포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9일에는 양측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00명을 넘고 부상자는 6,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하며 가자 지구에 붙잡힌 150여 명의 인질의 생사가 불투명해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8일 저녁 뉴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사전에 하마스의 공격의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며 최악의 정보 실패라고 평가했고,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아이언돔을 비롯해 수억 달러를 들여 갖춘 방어막도 뚫린 것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방위 시스템 또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요와이드에서는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 교수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막으려는 이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무장대원들의 포로 교환을 이끌어내려는 하마스의 의도가 또 하나의 공격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스라엘이 최근 이집트, 시리아 등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합뉴스 TV가 단순한 전황 보도를 넘어 다각도로 관련 이슈를 분석해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군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한 공격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군사적인 함의에 대해 평가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 TV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총 6명으로 이들 중 가장 먼저 억류된 사람은 지난 2013년 평양에서 체포되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선교사라고 전하며 통일부가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을 맞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014년 억류되어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 취득 후 2016년 억류된 북한 이탈 주민 3명의 생사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통일부가 지난달 신설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중심으로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와 함께 억류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송환 노력은 주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특히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억류 국민의 송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남북관계가 좋았던 지난 2018년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연합뉴스 TV에서 후속 보도를 통해 이번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실효성과 억류자 송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로 알려졌는데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한 이유는 두 부처 모두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함께 전하며 특히 국방장관의 경우 임명이 늦어질 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장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통령의 임명 보도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장관이 해당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갈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보도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당의 지지 발언과 야당의 비판 발언이었습니다. 장관이 어떤 청사진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내세운 임명한 재가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현 장관의 임기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감사를 위해 그리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보다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포함해 장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의 카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7일에 방송된 연중기의 카모니에서는 불꽃처럼 아름다운 아샤, 성수 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온 아샤 씨는 7년 전 불꽃놀이 축제에서 성수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부는 결혼 3년 만인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린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성수 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아샤 씨는 2개월 차 카메라 감독인데요. 오늘의 촬영 장소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김밥을 챙겨줬는데요. 긴장한 탓에 식욕도 사라져버렸는지 잠시 김밥을 내려놓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속상하다는 아샤 씨. 이겨내고 버텨내야 괜찮아질 거라고 다짐합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구성회의를 하는 아샤 씨. 오늘 첫 순서는 야외 오프닝 촬영이라고 합니다. 신입 카메라 감독 아샤 씨는 선배의 촬영을 원활하게 돕는 보조 역할은 물론 다른 각도에서 직접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새롭고 즐거운 아샤 씨.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촬영하고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데요. 일하면서 영상 촬영에 관심도 많아지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에게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러시아에서 온 아샤 씨의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아샤 씨는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성수 씨가 짐을 다 챙겼는지 확인합니다. 아샤 씨는 어머니를 1년 반 만에 만난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멀리 모스크바에서 20여 시간 비행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요. 성수 씨는 장모님께 러시아어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수줍게 말해봅니다. 성수 씨는 러시아어를 보고 쓰는 건 괜찮은데 듣고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딸과 사이를 보니 어머니는 그저 행복하기만 한데요.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오늘 있을 이벤트의 긴장과 떨림을 달래봅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세종대왕 기념관에 온 아사 씨와 성수 씨. 오늘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전통 혼례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다 모였다는데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 3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신부 메이크업을 받는 아샤 씨. 성수 씨는 웨딩 촬영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아샤 씨의 모습이라는데요. 부부가 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러 사정으로 조금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복과 어울리는 단아한 머리 스타일도 하고 친정어머니도 예쁘게 변신했는데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아샤 씨입니다. 부부와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 도란도란 온 가족이 모여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한복을 입은 러시아 신부 아샤 씨. 부부가 전통 혼례를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결혼식을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으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샤 씨가 먼저 전통 혼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족두리에 장비녀까지 정통 혼례복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성수 씨도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어색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드디어 하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부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된 아샤 성수 부부의 전통 혼례식. 오늘의 주인공 아샤 씨와 성수 씨가 혼례장으로 향합니다. 과거 신랑 신부들이 가마를 타고 시집과 장가를 가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요.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아름다운 자세를 뽐내며 입장하는 신부 아샤 씨. 신랑 성수 씨도 위풍당당하게 혼례식장으로 입장합니다. 한국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전통 혼례식.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신기하고 특별한 광경입니다. 술잔을 나누며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는 부부. 귀한 발걸음을 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를 맞이한 부부입니다. 다음날 친정어머니가 묵은 호텔을 찾은 부부. 세 사람이 함께 러시아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양배추 수프 씨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맛내기용 향신료와 수프의 주재료인 양배추, 그 밖의 채소들도 거침없이 담습니다. 스프에 빠질 수 없는 빵을 사러 베이커리를 찾았는데요. 익숙한 듯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세 사람. 어머니가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공유 주방을 대여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재료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성수 씨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평소 아샤 씨와 요리를 자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필요한 식재료를 야무지게 준비하는 사위. 요리하는 내내 한 발 물러나 있던 아샤 씨. 아직은 어색한 친정엄마와 성수 씨가 이번 기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아샤 씨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척척 준비되어가는 재료들. 이제 하나씩 익혀줄 차례인데요. 먼저 잘게 썬 다음 양파를 볶아줍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와 당근을 넣고 잘 익혀준 다음 든든한 조수 사위가 손질한 토마토도 듬뿍 넣어줍니다. 소고기는 잡내를 제거할 월계수 잎을 넣고 푹 삶아주는데요. 오늘은 요리보다 엄마의 요리하는 모습을 눈에 담기 바쁜 아샤 씨입니다. 2년 가까이 맛보지 못했던 엄마의 요리. 보는 것만으로도 고향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는데요. 각자의 추억이 담겨 더욱 특별한 어머니의 음식. 세 식구가 모여 따뜻한 한 끼를 함께할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훈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러시아인 아샤 씨와 한국인 성수 씨가 한복을 입고 올린 전통 혼례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중계 하모니를 보면서 경훈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부부의 결혼식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기관이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그런데 현재 그중 한 곳의 수장이 공석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었죠.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경위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 대법원장 인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노동법률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가 활동한 민사 판례 연구회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불립니다. 전통적인 법원 주류 연구회 출신인 만큼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표결 시작 단 16분 만에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입니다. 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줄지어 퇴장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권에서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새로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서 취임을 하기까지 적지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공백이 길어진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불러올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룬 언론 기사들도 꽤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시죠.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석 사태가 최소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인선에 돌입했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조만간 다시 대법관 회의를 또 열겠다고 밝혔지만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재판 행정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2달 이후에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뒤 임명 동의안 표결까지 1달 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자체 검증기관과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 일정 변수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나 새 대법원장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 합의체의 심리와 선고에 크게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 합의체는 새로운 법률 해석 등의 역할을 하며 하급식 재판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원 합의체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를 내리는 부담이 크고 전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도 당장 이달 내에 전원 합의체 심리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안철상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대법관 회의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장의 부재는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각급 법원장 인사에도 차질을 줍니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후임 대법관 인선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안개 속입니다. 매년 2월 법원장을 포함해 법원 정기 인사도 인선 절차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문회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해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달 내 다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안의 필요성, 긴급성 등에 따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진 것에 대한 원인을 놓고 정치권은 서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권을 비판했고 또 야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임명한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죠. 네.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실패라고 공세를 펴며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습니다. 김기현 국힘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의 기생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발목을 잡아 정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는 사법 공백이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여당의 야당 책임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분석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에 대해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부결은 삼권 분리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한동안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지면서 사법기능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야가 이 같은 극한의 정쟁을 이어간 작금의 현실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몇 개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예년에 대행체제 하에서 전원 합의체를 이룬 사례도 있다면서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 법관 인사 등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재임명 같은 문제는 재임명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이 공석이어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법관 인사 등의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언론은 향후 대법원의 주요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언론이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